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른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창한 경기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근데 아침은 상쾌한데 이게 들어오는 소식은 상쾌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누리과정 예산, 이게 정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른바 기싸움도 벌이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일단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리과정이 어떤 건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만 3, 4,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은 교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같은 교재와 같은 과정이요. 그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누리과정 이거를 하는 지원금이 지금 학부모들은 얼마의 지원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어려운 그 어린이집 현실을 국민들께 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2013년도 국책연구소가 표준 보육료를 유아 1인 평균 월 37만 원인데 2014년 현재 22만 원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정부가 2012년 국무총리께서 단계적으로 누리과정 교육 지원비를 현실화하면서 2014년도에 원래 24만 원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현재 22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인 평균 22만 원이라는 게 연간이에요? 예, 월 22만 원을 20만 지원받고 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터무니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원래 비용이 얼마 들어가길래 1인당 22만 원이 터무니없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국책연구소에서 표준 보육료를 유아 1인당 월 37만 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최소한의 그 담보된 보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22만 원인데 2015년은 더욱 참담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청액 편성 없이 현재 지원인 22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22만 원으로 동결이 된다. 이 22만 원은 중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22만 원은 현재 이제 그 시도 교육감들이 발표한 것처럼 지방 교부세라 그래서 시도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지금 진보 교육감들 같은 경우엔 이른바 진보인데, 그죠? 이 돈을 더 지급하는데 적극적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수도 적극적이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과 또 교육청과 정부 간의 예산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2014년 12월 1일부터 아마 신입생 원화 모집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을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적 전략으로 뭘 유도하신다고요? 그 신입생 원화들을 갖다가 이제 유치원으로 치원이 뭐예요? 치원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 입학하는 거죠, 내년도에. 네. 내년도에 이제 입학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지금 2016년까지 진행하는 유보 통합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고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취의원. 네. 그러면 어린이집이 타격이 크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만일 집행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뭐 보육료 부담을 학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무상보육으로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보육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지원이 안 된다면 전국의 4만 6천 개 어린이집의 존립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약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다 돈이 그죠? 예. 예. 근데 교육부 예산은 증액 편성된다고 그러던데. 그죠? 네네. 근데 누리과정 예산 중에 어린이집만 지금 편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가요? 예. 어제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예. 경기도 교육청 질의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인용하면 정부의 예산이 5.8% 삭감되었으며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 지원비는 늘어나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한 거라는 답변을 하고 있더군요. 따라서 정부가 2012년 일방적으로 발표한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누리과정 지원과 발표를 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시도 지자체나 교육청에 위임하지 말고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출산 해결과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담보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경제를 이유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네. 시도교육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두세 달치 한시적으로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두세 달은 나오는 거죠, 내년에. 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갑자기 이제 어제 2, 3개월 정도 예산은 편성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역시 급약 처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특별하게 어린이집 현장에 달라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야 되는데, 예. 한시적으로 2, 3개월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다만 정부가, 예산 편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유치원에서, 지난해까지는, 예.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2012년 무상보육이 되면서 누리과정으로 해서, 예. 만 3, 4, 5세는 전액, 지방세 교부금이라는 교육 예산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됨으로 예. 해서, 예. 저희들이 현실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데죠, 그죠? 예, 그리고 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교육부 같은 데서 관리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근데 만일 진짜 지원이 안 되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지원이 안 되면, 정부가 지원을 못하고, 그리고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가 뭐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아이들 키우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돈이 아무리 없어도 교육은 다 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그죠? 네, 예, 이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반드시 잘 해결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 어린이집 연합 최창한 회장이었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심상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 이 CCTV로 감시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장 그만뒀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제 롯데 프로야구단의 최하진 사장, 그리고 배재호 단장, 구단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구단의 사직서를 내고 네. 공반 퇴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롯데 선수단을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계속 감시해온 게 심상정 위원회 발표 또 일부 몇몇 언론의 보도로 지금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예. 두 사람 모두 다 프런트 수장으로서 최근 안팎에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팬들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재발 방지라든지 CCTV 녹화된 내용이라든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더 이상 약속은 없었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파장이 두 프런트, 그러니까 구단 고위층의 퇴진에 이어서 이후에 연봉 협상이나 선수단 구성 문제 이런 데 있어도 또 다른 파장을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심상정 의원한테 그런 거 좀 여쭤봤는데. 네. 지금 뭐 이게 엄격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보이고요. 지금 롯데 구단이 서둘러서 수뇌부가 그만둔 게 결국 그 경찰의 조사를 좀 피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구단 프런트도 잘못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선수들이 그 도덕적인 해이나 지속적인 일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몇몇은 구단을 운영하는데 구단 직원이 중심이 되는 프런트와 선수단이 이끄는 선수들이 있는 선수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서로 다른 업무지만 서로 동등된 위치로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프런트 힘이 너무 센 거 아니냐. 또 다른 또 반면에서는 그렇다 프런트는 전체적으로 팀을 계속 이끌어갈 그런 뭐 바위와 같은 존재고 선수들은 그 바위에 잠깐 지나가는 물과 같은 존재인데 예. 선수들만 너무 중요시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선수들이 일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네. 사실은 그런 일탈은 감시나 불법 감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국 시리즈 3차전 목동에서 열리죠. 네. 양 팀의 넥센과 삼성과 넥센이 1승씩을 대구에서 나눠갔고요. 예. 오늘 오후 6시 반에 목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3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롯데 CCTV 감시 파문 때문에 사실 한국 시리즈 인기가 이전보다 약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지금부터 다시 이제 불을 지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선발에 장원삼 선수 그리고 넥센은 오재영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선발 투수의 무게감은 삼성이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즌 성적으로 봐도 삼성 장원삼이 11승 5패 방어율 4.11이고요. 넥센 오재영은 5승 6패 방어율이 6.45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성적을 봐도 삼성 장원삼이 앞서고요. 상대 전적 삼성 장원삼이 넥센을 상대로 해서 2승 1패 방어율 2.70. 예. 근데 오재영은 삼성을 상대로 1패만 안 왔고요. 예. 물론 공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뭐 기록상으로 난타를 당하지 방어율이 2.00입니다. 아니 예. 7.00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투수력에서는 일단 삼성이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삼성은 2차전에서 중심 타자들이 터지면서 10개 안타 중에 6개를 2루타 이상 장타로 쳤으니까 그 타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 투수력과
화력 면에서 삼성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쨌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요. 오늘 그렇군요. 경기 그리고 내일 이어질 4차전이 모두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어떤 신문은 안티에이징 방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표현 진짜 끝내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네. 프로축구 근데 참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1차전에서 우승한 팀이 확률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70%가량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10%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오늘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2승 1패로 앞서가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프로축구도 우승팀 오늘 주말에 결정이 되죠. 네, 프로축구는 뭐 야구처럼 포스트 시즌 하지는 않고요. 예. 정규리그를 쭉 치러서 예. 거기서 이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현재 1위가 전북인데 전북이 내일 제주 원정을 떠나게 예. 됩니다. 전북이 지금 승점 71이고요. 2위가 수원인데 승점 61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승점차가 10점 차이가 나는데 예. 전북이 제주전을 포함해서 4경기가 남아있어요. 아하. 전북이 만약에 제주를 꺾으면서 승점 13이 되면은 예. 3경기를 남겨놓고 2위인 수원과 승점이 13점 차가 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되면 남은 3경기에 전북이 모두 다 패해도 우승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북이 최근 상대도 상당히 좋고 선수들도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이번 경기가 아니더라도 전북의 우승은 사실상 결정된 거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손전등 앱 많이 쓰시죠? 이게 소위 말해서 어두운 곳에서 이제 프레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이게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정말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몇몇 어플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지금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된 손전등 앱, 이게 전체 손전등 앱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제보를 받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손전등 앱 3개를 알아보니까 예. 이 3개가 개인정보를 모르게 이제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3개가요. 그게 예. 다운을 많이 받은 앱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은 뭐 1,000만 명 정도가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었고요. 1,000만 예, 명. 이야. 예, 그리고 하나는 200만 명, 하나는 14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거의 반이 이용하고 있었던 뭐 그런 거죠. 예.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보통 이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유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심한 거 하나는 뭐 유심 칩 번호라든지 심지어는 개인 일정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제 악성 코드 중에서도 그런 악성 코드가 없는 거죠. 그 유심 칩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전화기를 복제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전화기도 복제할 수 있고요. 예. 뭐 다양한 형태로 그냥 사실 악용될 수가 있기 교수님.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번호는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데 그 번호 가져간 건 정말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전화기를 복제를 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전화기를 누군가가 도청하거나 똑같이 그 전화기에 사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이런 거 걸 갖다가 똑같이 받는 그대로, 거죠. 예, 또 받는 거죠. 예. 야, 참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 OS를 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된 OS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앱을 만들면서 앱에다가 사실은 그 회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리 앱이 어떠한 정보를 가져간다 이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니까 어떤 정보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명시할 뿐만 아니라 또 기능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가져가게 돼 있는데 사실 손전등 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건데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하게 가져가고 이것들이 되게 이제 광고 서버로 날아가서요. 예, 이게 광고에 악용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그것이 또 다른 데로 또 흘러 들어가가지고 2차, 3차 아니. 이건 모르는 거죠. 아니 유심칩 번호가 광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이거 업자들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그 국내 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으로 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하나 뭐 다른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지적을 받았던 앱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정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런 거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정부 당국에 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그 사이버 망명 사태도 예. 서버가 독일에 있으니까 뭐 단속이 안 될 거다 해가지고 글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에 서버가 있는 그런 경우, 서비스의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건 국내 사법권할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거를 다운받는 게 말이에요. 이른바 플레이스토어라고 얘기하는 안드로이드 예.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근데 그런 데서 다운받는 거 맞죠? 아니면 맞습니다. 통신사마다 또 자기의 그 다운받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신사마다 또 기본으로 이렇게. 그러면 통신사도 통신사고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는 구글 쪽도 사실 이런 걸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러줘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앱이 있어서요. 예. 이것을 갖다가 사전 점검을 못하고 이제 문제가 나면 그냥 그때 내리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키사라고 인터넷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국민들이 좀 사전 예방전 차원에서 많이 내려받는 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런 나쁜 기능이 없는가 대표적인 거를 좀 사전으로 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주의보를 내린다든지 이런 기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일반 소비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제공자와 중간에 이 그 소위 다운받게 하는 그쪽에 이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사실 다 점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번에 손전등 앱 같은 거는 좀 사전 점검을 해서 악의적인 기능이 없는지 이것을 그렇습니다. 좀 예방 활동을 좀 하는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재발이 방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 수익의 몇 배에 대한 어떤 징벌적 배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이 음악 들으시면 주말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영화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시사 문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네. 예, 빨리 가요. 빨리 네. 갑니다, 진짜. 예. 예.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가 돼요, 우리. 네. 예. 제발 크리스마스 때 나 홀로 집에 이런 홈얼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요새 말이에요. 네. SF 작품, 물론 SF 작품이 히트치는 건 많지만. 네. 근데 특히 인터스텔라. 네. 이 영화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며요, 예매율이. 어제 개봉했고요. 네. 사실은 수요일 날 자정을 기해서 개봉을 했으니까 약간 변칙 개봉한 겁니다만 그만큼 예매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매율이 87%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25만 명, 목요일이었으니까 이제 평일이었는데 25만 명을 모았으니까 이제 주말까지 가면 가볍게 100만을 넘는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첫 주말에 개봉 성적을 가지고 3배수나 3.5배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400만 이런 관객은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고요. 예. 이 미국에서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예. 국내에서 특히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는 배트맨 3부작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예. 네. 크리스천 베일이 주인공을 맡은 그렇죠. 배트맨 3부작을 기억하실 거고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나왔던 메멘토라는 영화 기억을 한 2분 전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예. 네. 2분 전, 10분 전밖에 이렇게 못 하는 거니까, 항상 자기 몸 안에 뭔가 기억할 만한 것들을 쓰고 다녔던 한 남자의 이야기. 가이 피어스가 주연을 맡았었는데, 메멘토라는 영화 기억하실 거고요. 또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인썸니아 같은 인썸니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인셉션 기억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었고요. 의식을 계속 접는 거죠. 맞습니다. 꿈속의 꿈으로 가고 예, 꿈속의 예. 꿈으로 가고요. 그거 재밌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을 상상해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상상해낸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해낸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할리우드 감독에서 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으로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국내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 않나. 예. 이 인터스텔라는 그 제목 그대로 인터스텔라니까 스텔라와 스텔라 사이죠. 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죠. 그렇죠. 예.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태양계보다 큰 게 은하계고 은하계보다 큰 게 이제 우주고요. 저는 이 천체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스텔라라는 차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이 작가분 중에서 젊은 작가분은 스텔라를 모르시는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영화는 일단 근미래고요. 예. 세계 경제가 붕괴했고 예. 모든 세계 기구 예를 들어서 UN 이런 세계 기구가 다 유명무실해졌고요. 예. 당연히 요즘 에볼라 때문에 유명한 WHO 이런 예. 거 없어진 지 오래고 나사도 없어졌습니다. 어. 지금 지구에는 식량 위기가 오고 있고
아주 심각한 그리고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대재앙을 맞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거에 전설적인 조종사였던 파일럿이었던 그 주인공 매튜 맥커너웨이가 이제 자기 딸이 발견한 어떤 좌표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그 숨어서 연구하는 나사 집단을 발견하게 됐고요. 예. 그 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은하계를 넘어가는 거죠. 웜홀을 지나서 은하계를 넘어가서 웜홀까지 나오고. 네, 웜홀까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블랙홀도 나옵니다. 웜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를 구하려는 또는 지구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예. 한 남자 또 몇 타 과학자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우주 공간 속의 여행과 탐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운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있는 장장 2시간 49분짜리 영화입니다. 2시간 49분? 이야. 3시간이 다 가는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길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그렇죠. 묵시록. 네.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2시간 40. 네, 3시간 가까운 그 영화는 대체적으로 영화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25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이제 2시간 49분이면 보통 극장에서 그 회차가 나오는 게 하루에 5회차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시간 49분이면 5회차가 못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한 회차가 줄겠죠. 그런데 25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보통 러닝타임 영화라면 한 40만 명이나 50만 명을 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큰맘 먹고 봐야 되는 영화네. 2시간 49분이면. 근데 워낙 예? 이 우주 공간에 광고까지 대한 합하면 2시간 59분 아니에요. 3시간 잡으시면 3시간 잡아야죠. 네. 약간 일찍 가시고 또 영화를 다 보신 다음에 그 감흥 때문에 뭐 다른 같이 보신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시고 오신다면 4시간 잡으셔야죠. 그러면 네. 반나절이죠. 예. 네. 이야. 근데 이 SF 영화가 이 흥행을 하기가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작년에 그래비티라는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비티가 국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고요.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감독상을 탔어요. 예.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 멕시코 출신의 감독인데 그 배우 3명 나오나? 조지 클루니하고 네. 그죠? 네. 그 산드라 블락 예. 나오죠. 전 조지 클루니가 사실은 산드라 블락의 환영 속에 나와서 그렇죠. 했던 대사 예. 잊을 수 없는 그런 대사들이 있고 그 그래피티도 그 놀라웠던 것은 사실 2가지인데 그 테크놀로지가 대단히 놀라웠었던 거거든요. 오프닝 씬에서 그 우주 공간 속에서의 7분간의 롱테이크 씬 같은 경우는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이 영화를 구축할 때 얼마나 완벽한 설계를 갖고 시작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어떤 기술적 완성도나 기술적 그런 뭐랄까 진화 과정을 보여준 영화임과 동시에 우주에 대한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 소립자의 상태로 보면 내 자신도 우주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와 우주에 대한 그 어떤 철학적 성찰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예. 이 SF 영화가 얼마만큼 지금 진보하고 진화하고 있는가를 입증했던 작품이 그래비티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작년에 10월 17일 날 딱 요맘때 개봉을 했었는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SF 그러니까 뭐 우주 탐험을 하든 우주 네. 여행을 하든 뭐 이런 영화들이 말이에요. 네. 사실 진짜 우주 여행 이거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과학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우주가 어마어마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명체가 지구밖에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꿨던 꿈이거나 의문이겠죠. 예. 근데 아마 그런 의문에서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철학적으로 존재론과 인신론인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존재는 그럼 이 우주공간 속에서 무엇이고. 그 대표적인 게 스탠리 큐브릭의 오디세이 그렇죠. 2000일 네. 아니겠어요? 네. 스페이스 예?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뭐고 그렇다면 이 나의 존재는 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고찰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다 물질로 존재돼 있고 이게 물질의 존재를
그 입증하려면 뭔가 그 물질을 정확하게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결국 지금 현재 인식론적인 한계상 물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초월적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성이 아니라 예. 직관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주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주를 파악할 때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우주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 존재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주 저 너머의 뭔가에 대한 예. 자기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그 직관에 대한 신념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주는 나 자신이고요. 결국 우주를 탐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그 본질적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이제 인터스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그 오디세이 네. 2000이 이게 네. 유럽에서는 지금도 가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그런 영화인 이유가 바로 그 지금 오동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은 모든 SF 영화의 기초이자 교과서이자 그거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네, 철학적 그 탐구서죠. 그러니까 물론 스탠리 큐브릭은 타계했습니다만 지금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게 영화만이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인문학적 그 사고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영화 속에서 그 지난번에 개봉했던 루시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간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아, 전 굉장히 놀랐어요.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동차 빨리 가는 거를 쫙 보여주면서 봐라, 시간에 따라서 존재는 없어지고 네. 시간이 느려지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 루시 아주 좋은 비교하셨는데요. 거기서도 결국 이제 3차원과 4차원과 5차원의 세계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스텔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외적 존재가 아니라 내적 존재일 수 있다. 내적 존재인데 그게 시공간을 넘어선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차원을 가서 그러니까 지금 3차원입니다만 5차원으로 가면 시공간이 접히기 때문에 5차원에 있는 나가 3차원으로 올 수 있다. 막힌 얘기네요. 그러면 내가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몇만 광년 떨어져 있다 막 이러잖아요. 은하계. 근데 그게 과거의 우리 은하계를 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바로 나로 좁히면 바로 그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죠. 5차원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한 가지 어떤 점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터스텔라는 결국은 또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터스텔라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런 영화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조건들 같은 것들이 3D, 4D, 그렇죠. 뭐 요새는 4D, 좀 있으면 이제 5D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냄새도 나고 뭐 막. 네, 저 4D 정도도 저는 아직은 못 견디겠습니다. 4D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고 뭐 물도 쏘고요. 물도 쏘고 맞아요. 바람도 휙 바람도 불고. 나오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영화를 봐야 되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영화 속에서의 바람, 영화 속에서의 폭포 이런 것은 제가 느끼는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영화가 IMAX, 4D 이렇게 개봉을 같이 했거든요. 모든 관객들이 1차적으로 예매를 다 100%를 한 그 스크린이 아이맥스입니다. 이제 아이맥스는 특히 이제 우주 공간이 갖고 있는 광활한 어떤 느낌과 또 하나는 심도거든요. 그 우주 공간이 단순하게 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잖아요. 정말 깊은 심연, 깊은 심해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스크린의 어떤 그 사이즈 또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바로 아이맥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관객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보려면 그냥 평범한 스크린이 아니라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멀티 스크린에서 멀티플렉스에서 갖추고 있는 아이맥스 관에는 대부분 이 영화의 예매가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근데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뭐 이런 SF 영화 좋아하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말씀하신 스탠리 큐브릭 작품 뭐 너무 좋아하고요. 예. 이 오디세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네. 그리고 사실은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 러시아 안드레이 따르콥스키 감독의 솔라리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요게 예, 이제 2002년도에 그 스티븐 소더버 감독이 그 리메이크한 작품이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조지 클루니가 나왔었는데 저는 뭐 72년도 작품도 좋습니다만 2002년도에 소더버 감독이 재해석한 그런 솔라리스라는 작품도 역시 예. 저의 가장 좋아하는 SF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예. 컨택트라는 작품 기억나세요? 조디 포스터 나왔고. 예, 컨택트. 이번에 예. 이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인 매튜 맥커너이가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약간 좀 매튜 맥커너이가 약간 좀 느글거릴 때였어요. 예. 근데 요즘 굉장히 좋은 배우가 됐는데 어쨌든 컨택트라는 작품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전반에 맞습니다.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는 것은 너무 우주가 낭비가 아니냐. 예. 뭔가 컨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아주 사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도 역시 기억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고요. 로버트 자메키스 감독이 만들었고 아마 그 자메키스 감독이 한참 그 SF류의 영화에 주가를 올리던 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만들었던 맞아요. 예. 갑자기 컨택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영문명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컨택은 접촉이지. 그렇죠. 접속은 커넥트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예. 역시 예리하세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근데 자, 마지막으로 다른 영화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이 영화가 87%까지 가니까 이제 다른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길을 못 펴는데요. 예. 한국 영화 영화로 오락적인 그런 느낌, 그런 재미있는 느낌이 드는 영화로는 주연의 패션왕 같은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제 패션계의 얘기를 아주 코믹하고 또 바라이어티하게 다른 작품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다큐멘터리 몇몇 작품들이 국내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다이빙 벨이 있고요. 예. 다이빙 벨이 이제 부산 영화제에 이어서 지금 극장가에서 개봉이 됐군요. 개봉해서 선전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찬란한 같은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그 유소년 축구단 얘기인데 단순한 유소년 축구단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계층의 그 가정의 아이들이 오로지 축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이 인터스텔라처럼 거대한 그런 극장가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영화와 상대적으로 볼 땐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늘 기억해 두시고 인터스텔라 보러 가셨을 때 매진되시면 다른 영화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시지 말고.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원한 명작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2001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음악. 그렇죠. 네.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네. 짜라투스트라는 참고적으로 쿠르드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푸르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이제 가을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겨울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 가을의 주말, 여러분 가을 한껏 느끼시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